당신 살아있었구나. 14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과 지역, 상황을 변경하여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나는 최민수입니다. 올해 45살이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탈북한 지 벌써 14년이 흘렀더군요. 2024년 4월 봄이 오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김지연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지. 아들 준호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보, 빨리 먹어요. 회사 늦겠어요. 지연이 국그릇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어. 준호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네, 아빠. 8살짜리 아들이 환하게 웃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 이게 내 일상이었어. 평범하고 조용한 삶. 집을 나서며 나는 아내에게 인사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공장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다. 나는 운전하며 라디오를 틀었어. 뉴스가 나오더군. 북한 관련 소식이었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굳이 듣고 싶지 않았거든. 공장에 도착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 민수 형님, 오셨어요? 응. 오늘 작업 스케줄은? 오전엔 검수하고 오후엔 납품 준비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14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지. 점심시간이었다. 나는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 여보세요? 최민수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다. 공식적이고 정중한 말투더군.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 강미숙입니다. 선생님과 통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탈북민 지원센터. 나는 이미 오래전에 정착했는데 왜 연락이 오는 거지?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울 영등포에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강미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 선생님 가족분이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족이요? 누가요? 아내분과 따님이요. 리순이 씨와 최수진 씨.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떨렸어. 순이, 수진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연락드렸어요. 살아있다고요? 둘 다? 네. 건강하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동료들이 밥 먹고 있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경기도 안성 하나원입니다. 면회는 교육 끝나고 가능한데 급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해 드릴 수 있어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 순이와 수진이 살아있다니. 14년 만에 14년 전으로 돌아갔다. 2010년 겨울이었어. 나는 북한 함경남도에서 살고 있었지. 아내 순이, 5살짜리 딸 수진이와 함께. 그때 나는 탈북을 결심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시장 장사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 순이는 장마당에서 옷을 팔았고 나는 막노동을 했지. 어느 날 나는 순이에게 말했다. 나 먼저 남쪽으로 가볼까 해. 돈 벌어서 너희 데려올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잡히면 어떡하게요. 이대로는 못 살아.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가야 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안 돼. 너희까지 위험할 순 없어.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꼭 데려올게. 그렇게 나는 혼자 떠났다. 겨울 추운 밤,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지.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 한국에 도착한 후 나는 순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 북한 쪽 브로커에게 돈을 줘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나는 계속 기다렸어. 하지만 소식이 없었지. 그러다 2015년에 지연을 만났다. 그녀는 대형마트 계산원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장을 보다가 알게 됐어. 지연은 탈북민인 나를 신기해했고 관심을 보였지.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여기랑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힘들었겠어요. 지연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 따뜻함에 끌렸어. 외로웠거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반년 후 결혼했지. 나는 지연에게 북한에 아내가 있었다고 말했어.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탈북자 가족은 처벌받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쌍해요. 그래도 이제 저랑 새로 시작해요. 그렇게 9년이 흘렀다.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우리는 평택에 집을 얻었어. 나는 공장 반장이 됐고 지연은 전업주부가 됐지. 순이와 수진이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가끔 꿈에서 보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잊으려 애썼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했거든. 그런데 살아있었다. 게다가 한국까지 왔다고? 나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 반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괜찮아? 네. 설명하긴 어려운데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서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나는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야 하지? 집으로. 아니야. 지연한테 뭐라고 말해? 하나원으로. 내일 간다고 했는데 오늘 갈 수도 없고. 나는 결국 한강 근처 공원에 차를 세웠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 순이, 내 첫 번째 아내. 14년 전 북한에 두고 온 여자. 딸 수진이. 이제 19살이 됐겠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찾아왔을까? 아니면 그냥 한국에 왔는데 우연히 내 소재를 알게 된 걸까? 그리고 지연은, 준호는? 저녁이 되자 나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미안,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그냥 공장 일. 지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며 나는 준호를 봤다. 아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 아빠, 이거 봐요. 경찰차예요. 그래, 멋지다. 나는 억지로 웃어줬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 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아빠한테 다른 딸이 있다고,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밤이 깊어졌다. 지연과 준호가 자고 난 후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지. 내일 순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재혼한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순 없잖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미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재혼한 사실 아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14년 동안 쌓아온 내 삶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지. 옆에서 지연이 자고 있었어.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순이를 만나면, 수진이를 만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 오늘 나는 14년 만에 내 과거와 마주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연에게 거짓말을 했다. 오늘 공장에서 안전교육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요? 저녁은 어떻게요? 밖에서 먹고 갈게. 걱정 마.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경기도 안성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지. 운전하는 내내 손에 땀이 났다. 핸들을 꽉 잡았어.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생각 없이 달렸지. 하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 건물을 바라봤다. 저 안에 순이가 있다. 수진이가 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차 문을 열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말했어.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강미수 선생님이 곧 내려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다리가 떨렸어. 손도 떨렸다.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다가왔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사람이었어. 최민수 씨 맞으시죠? 강미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를 나눴다. 강미숙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손은 차가웠어. 이쪽으로 오시죠. 면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었다. 강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선생님, 부인분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14년 동안 혼자서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따님도 아버지 보고 싶어서 탈북 결심하셨대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잊지 못하시니까 가슴이 무거워졌다. 면회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봤다. 춘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14년 만에 보는 아내. 아니, 전 아내라고 해야 하나.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다. 얼굴이 수척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어. 긴 생머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윤기가 없었다.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어. 옆에 딸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 이제 19살이 된 내 딸. 그녀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 긴 생머리, 마른 체격,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또래 한국 아이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지. 춘희가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당신, 춘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겼어. 당신, 살아있었구나. 14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춘희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나는 어색하게 그녀를 안았어. 몸이 굳어 있었지. 그래, 미안해. 왜 연락이 없었어요? 한국 왔으면 우리 데려가야지.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됐어. 북한 쪽 연락이 다 끊겼거든. 춘희는 계속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잠시 후 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웃어 보였지. 일단 앉아. 수진이도.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수진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수진아, 아빠야. 많이 컸구나.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기억 안 나요. 전 5살 때 아빠 봤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빠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왜 우릴 두고 가셨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아빠가 먼저 와서 자리 잡으려고 했어. 너희 데려오려고.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14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방법이 없었어. 북한 쪽 브로커한테 돈 줘서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없었거든. 춘희가 끼어들었어. 우리도 당신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이부에서 감시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당신 가족이라고 하면 다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지? 엄청 힘들었어요. 수진이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성분이 나빠서. 내 가슴이 아팠다. 내 탓이었어. 이제 괜찮아.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어. 수진이도 학교 다닐 수 있고. 수진이가 물었어. 아빠는 뭐 하세요? 공장에서 일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야. 돈 많이 벌어요? 많진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 어디 사세요? 순간 멈칫했다. 평택이라고 말해야 하나? 그럼 집 주소도 물어볼 텐데. 경기도 쪽에 살아. 애매하게 대답했어. 수진이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 춘희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우리 언제 데리러 와요? 여기 교육 끝나면 나갈 수 있대요.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정착할 곳 준비해야 하니까. 뭐가 어려워요? 당신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집이 좁아서. 거짓말이 계속 나왔다. 얼마나 좁은데요? 우리 셋이서 살면 되잖아요. 그냥 시간 좀 줘. 내가 알아볼게. 춘희는 실망한 표정이었어.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지. 아빠, 혹시 결혼하셨어요? 수진이의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14년이면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니야. 아빠는 너희 엄마밖에 없어. 거짓말을 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순이에게 말했다. 자주 올게. 전화도 할게. 당신 전화번호 알려줘요. 응, 여기 적을게.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다. 순이가 그 종이를 소중하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 우리 꼭 연락해요. 매일 전화해줘요. 그래, 할게. 나는 일어섰다. 순이와 수진이도 일어났지. 순이가 다시 나를 껴안았어. 사랑해요, 당신. 나도. 말은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하나원을 나서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순이에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 하지만 집 이야기는 피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준비할게. 언제요? 우리 다음 달이면 교육 끝나요. 알아. 그때까지 다 준비해 놓을게. 거짓말의 연속이었다. 한편 집에서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지연과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어.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 평택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 그때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몰랐지. 수진이었다. 하나원 교육이 주말에는 외출이 가능했거든. 수진이는 아버지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몰래 따라온 거야. 그녀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평택까지 왔다.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냈지. 수진이는 멀리서 나를 지켜봤다. 내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장 봐온 봉지를 들고 아파트로 걸어갔어. 엘리베이터를 탔지. 잠시 후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아빠. 준호가 달려왔다. 나는 아들을 안아들었어. 우리 준호, 잘 놀고 있었어? 네. 엄마랑 블록 쌓기 했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장 봐왔어요? 고마워요. 응, 저녁 뭐 먹을까? 삼겹살 구워 먹을까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행복한 가족처럼. 그 모습을 수진이가 복도 창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아파트 초인종 옆에 붙어있는 이름표에는 최민수 김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지. 눈물이 고였어. 저 자식이. 수진이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 아파트 호수, 이름표,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까지. 증거를 확보한 수진이는 돌아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어. 엄마, 나야,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앉아있어? 응, 왜? 아빠 재혼했어.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잠시 후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뭐라고? 아빠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 아들도 있어. 방금 확인했어. 거짓말이지. 수진아, 장난치는 거지?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평택에 아파트 살고 있어. 여자랑 아들이랑 셋이서. 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나쁜 자식이, 그 나쁜 자식이. 엄마, 울지 마.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버스를 탔어.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지. 아빠, 각오하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준호와 장난치고 지연과 이야기했어. 휴대폰이 울렸다. 순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지. 여보세요? 이 나쁜 새끼야. 순이의 목소리가 울음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 재혼했다며. 다른 여자랑 아들 낳고 살고 있다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수진이가 봤어.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가서 봤어. 순이야, 이건 14년 동안 우리 기다렸어. 너 하나만 믿고 살았어. 근데 넌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연락할 수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었구나. 우릴 버린 거였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일 우리 만나? 아니, 당장 만나. 순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넌 우리 인생 망쳐놓고 진정하라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 들켰다. 결국 들키고 말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토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출근하지 않았어. 집에 있었지. 지연은 준호와 함께 시장 보러 나갔더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어.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거든. 순이한테서 전화가 또 왔다. 받지 않았다. 수진이한테서도 왔어. 역시 받지 않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오전 11시쯤이었나?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어.
설마 현관 모니터를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순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다. 둘 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수진이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딩동, 딩동, 딩동. 최민수, 나와. 문 열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어야 하나? 안 열면? 그냥 계속 무시하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웃들이 다 들을 테니까. 나는 문을 열었다. 순이가 나를 봤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 밤새 운 것 같았지. 수진이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들어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둘이 현관으로 들어왔다. 순이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수진이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 거실로 안내했다. 셋이서 소파에 앉았다. 아니, 나만 앉았고 둘은 서 있었지. 앉으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수진이가 쏘아붙였다. 순이가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대형 TV, 가죽 소파, 주방 인테리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집이었지. 여기서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야,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으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그럴 자격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14년 동안 우린 지옥에서 살았어. 당신 때문에 감시받고 굶주리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다고. 수진이가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수, 지연, 준호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 이게 뭐야? 행복한 가족 사진. 수진이가 사진을 내 얼굴에 들이댔다. 우리가 북한에서 굶어 죽을 뻔할 때 당신은 이렇게 놀러 다녔어?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왜 거짓말했어요? 왜 우릴 속였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희가 죽은 줄 알았거든. 거짓말. 우리 찾을 생각도 안 했으면서. 순이가 주방 쪽을 바라봤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준호 그림이 보였던 거야. 엄마, 아빠, 나 이렇게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 아들이 있구나. 몇 살이야? 8살. 8살. 우리가 탈북 준비하고 있을 때 당신은 아들 낳고 키우고 있었네. 순이가 비웃었다. 아니,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소리를 냈어. 그 여자는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2015년에 만났어. 우리 연락 끊긴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네. 그때 이미 우릴 포기한 거야? 아니야. 나는 계속 찾으려고 했어. 근데 방법이 없었다고. 거짓말. 아니, 마음이 더 아팠지. 죄송합니다만 안 되겠어요. 집 좀 나가주시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돌아온 거야. 준호도 함께였어. 지연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췄다. 모르는 여자 둘이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누구세요? 지연이 나를 봤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순이가 지연을 쳐다봤다. 위아래로 훑어봐. 지연은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곱게 하고 있었어.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 당신이 그 여자구나.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이분들 누구예요? 지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연이 얼어붙었어. 네, 아내요? 그래, 아내. 북한에서 19년 전에 결혼했어. 그리고 이 애는 우리 딸 수진이고. 지연이 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아, 일단 준호 방으로 데려가. 설명부터 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엄마, 저 아줌마들 누구예요? 준호가 지연 뒤에 숨어서 물었다. 수진이가 준호를 봤다. 이복 동생이었지.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저 애가 아빠의 새 아들이구나. 지연이 준호를 안아들었다. 여보, 당장 설명해요. 미안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준호 방으로. 싫어요. 지금 말해요. 순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 당신, 내 남편이랑 언제 결혼했어요? 지연이 순이를 봤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민수 씨 아내예요. 2015년에 결혼했고요. 2015년? 우리는 2006년에 결혼했는데. 북한에서요? 그래, 북한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다 했어. 지연이 비웃었다. 북한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뭔 소용이에요? 여기선 제가 법적 배우자예요. 배우자. 남의 남편 가로챈 주제의 법적 배우자?
가로챘다고요? 민수 씨가 저한테 당신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거짓말이었잖아. 우린 살아 있었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두 여자가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몰랐어. 여보, 이 사람들 좀 내보내요. 나가라고. 여기 내 남편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여기 제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명의가 중요해? 내가 진짜 아내야. 아니에요. 저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무서웠던 거야. 엄마, 무서워요. 지연이 준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어. 쥐었지. 민수야. 순이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당신 나 사랑해?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다. 그건 대답 못하는 거네. 이미 마음이 저 여자한테 간 거지? 순이야, 14년이 지났어. 나도 살아야 했어. 그래, 당신은 살았지. 근데 우리 수진이는?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가자.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어. 안 돼. 나는 내 남편 찾으러 왔어. 엄마, 저 여자가 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수진아, 너는 몰라. 엄마는 14년 동안 아빠만 생각하고 살았어. 순이가 울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내어 울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 내가 만든 상황이니까. 잠시 후 지연이 방에서 나왔다. 준호는 방에 두고 온 것 같았어. 지연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 최민수 씨, 이혼해요. 차갑게 말했다. 뭐, 당장 이혼 서류 쓰세요. 저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요. 지연아, 진정해.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당신 저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북한 아내 죽었다고 했으면서. 나도 죽은 줄 알았어. 거짓말. 안 찾아본 거잖아요. 지연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 지연이 순이를 가리켰다. 북한에서 뭐 하든 상관없어요. 여긴 대한민국이고 여기선 제가 법적 아내예요. 알아들었어요? 순이가 일어섰다. 둘이 마주 섰어. 긴장감이 흘렀지. 법적 아내? 웃음내. 남의 남편 가로채고 법적 아내라고? 가로챈 게 아니라 정식으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내 남편한테. 당신 남편 아니에요. 제 남편이에요. 19년 전부터 내 남편이었어. 2015년부터 제 남편이에요. 둘이 소리를 지르며 대치했다. 나는 둘 사이에 서서 말렸어. 그만해. 둘 다 그만해.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누구지? 설마 또? 현관 모니터를 봤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 엄마였다. 최영자. 72살의 우리 어머니가 서 계셨다. 어머니?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어. 무슨 일이냐? 동네에서 소문났다. 너네 집에서 여자들이 싸운다고.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순이를 봤어.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순이야, 어머님. 순이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님,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 살아있었구나. 어머니가 순이를 껴안았다. 둘이서 울었어. 손녀는? 수진이는? 여기 있어요. 할머니. 수진이가 다가갔다. 어머니가 수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지. 우리 손녀, 이렇게 컸구나. 5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어머니가 수진이를 안았다. 지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 어머님,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지연을 봤다. 차갑게, 너는 누구냐? 저요? 며느리잖아요. 민수 아내 김지연이에요. 며느리, 내 며느리는 순이야. 너는 누구냐? 지연이 당황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민수 결혼한 지 9년 됐잖아요. 너는 가짜 며느리야. 순이가 진짜 며느리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요. 제가 가짜라고요? 그래, 가짜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이게 제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거실이 난장판이 됐다. 지연은 울고, 순이도 울고, 수진이도 울었어. 어머니는 지연을 노려보고 계셨지. 나는 그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왜 울어요? 지연이 준호를 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 그날 오후, 순이와 수진이는 집을 나갔다. 어머니도 함께 가셨어. 나는 순이네 집에 있을 거다. 너는 정리 좀 해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지연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어. 여보세요? 최민수 씨죠? 저는 데일리 뉴스 기자 이승우입니다. 탈북민 중혼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난리예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전화를 끊었다. SNS. 누가 올렸지?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탈북민 중혼. 기사가 벌써 떴다. 탈북민 남성. 북한 아내 두고 한국서 재혼. 14년 만에 첫 아내 찾아와 충격.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 남자가 쓰레기네. 첫 아내 불쌍하다. 근데 법적으로는 두 번째 아내 아님? 이거 중혼 아냐? 탈북민들 진짜. 마지막 댓글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공장에 출근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 다들 알고 있었지. 작업장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인터넷에 난 사람 아냐? 맞아. 탈북민 중혼 사건. 뉴스 봤어. 와, 진짜 복잡하네. 북한 아내가 찾아왔다며?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어. 점심시간이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동료 박태수가 다가왔다. 그도 탈북민이었지. 형님, 괜찮으세요? 응, 뭐. 기사 봤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냥 일이나 하자. 근데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은 지금 아내랑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아내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쉽게 말하네. 넌 그런 상황 안 당해봐서 그래. 죄송해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왔다.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었어. 기자들이었지. 지연한테서도 문자가 왔다. 당신 회사에도 기자들 왔대요. 조심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지연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내일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준비 부탁드려요. 지연이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당신 거짓말쟁이에요. 저 속였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랑 준호는 어떡하라고요? 같이 살 수 없어? 못 살아요. 당신 북한 아내 포기 안 할 거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연이 비웃었다. 그것도 몰라요? 당신 정말 비겁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또 싸워요? 아빠는 왜 나쁜 사람이에요? 지연이 준호를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요. 아빠가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싶어요. 준호가 나를 봤다. 8살짜리 아이의 눈에 의심이 가득했어.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무슨 잘못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 말해줘요. 준호가 소리쳤다. 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 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편 서울 영등포에서는 순이와 수진이가 탈북민 지원 단체 사무실에 있었다. 강미숙 활동가가 말했다. 순이 씨,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지연 씨가 정식 배우자거든요. 순이가 울먹였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19년을 결혼 생활했는데요. 북한 혼인신고는 한국 법으로 인정 안 돼요.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중혼한 거 아니에요?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혼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해요. 민수 씨는 순이 씨가 사망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죠. 말도 안 돼요. 수진이가 책상을 쳤다. 강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순희 씨의 사연을 알리면 민수 씨한테 압박이 될 거예요. 언론이요? 네. 방송 인터뷰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들 이야기가 알려지면 지연 씨 쪽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순희가 수진이를 봤다. 어떻게 하지? 해요. 엄마. 우리가 당한 거 다 말해야 해요. 그렇게 며칠 후 TV 시사 프로그램에 순희와 수진이가 출연했다. 앵커가 물었다. 14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다는데 어떤 심정이었나요? 순희가 눈물을 흘렸다. 매일 밤 기도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언젠가 우릴 데리러 온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재혼했더군요. 네, 도착해서 알았어요. 충격이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따님은 어떠셨어요? 수진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지가 미워요. 우릴 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이라고 감시받고 차별받으며 살았어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남편 최민수 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도 있다던데요. 네, 그래요. 그 여자가 법적 아내래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래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는 순이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 첫 번째 아내 너무 불쌍하다. 남편이 쓰레기네. 14년을 기다렸는데 배신이라니. 법이 잘못됐다. 첫 번째 아내를 보호해야지.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다. 14년이면 충분히 새 삶 살만하지. 두 번째 아내도 피해자 아니야? 애 낳고 9년 살았는데 쫓아내라고? 나는 집에서 그 방송을 봤다. 지연도 함께 보고 있었어. 저 여자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이 TV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지연아, 당신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것들이 우릴 파괴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도 방송 나가서 해명해요. 첫 번째 아내 죽은 줄 알았다고. 그건 또 기름 붓는 거 아냐? 그럼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지연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나는 출연을 거부했지만 지연은 혼자 나갔어. 앵커가 물었다. 남편 최민수 씨의 현재 아내시죠? 네, 법적 배우자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첫 번째 부인 사망했다고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이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도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첫 번째 부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연이 카메라를 쳐다봤다. 법이 저를 보호해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아내예요. 방송 후 여론이 또 뒤집어졌다. 두 번째 아내 말도 맞네? 둘 다 피해자 같은데. 남편이 제일 나쁜 놈이지. 애 생각하면 두 번째 아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추석에 어디로 올 거냐? 어머니, 댁으로 가야죠. 지연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친정 갈 것 같아요. 순이랑 수진이도 여기 온다. 추석 당일, 나는 혼자 어머니 댁으로 갔다. 서울 영등포 빌라였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이와 수진이가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구나. 어머니가 나를 맞았다. 네, 어머니. 순이가 나를 봤다. 어색한 눈빛이었어. 수진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지. 앉아라. 곧 차례 지낸다. 차례를 지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어. 순이도 같이 절했다. 수진이도 절했지.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먹었다.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너 어떻게 할 거냐? 뭐려? 지연이랑 이혼할 거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 빨리 정해야지. 어머니,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화를 냈다. 쉽지 않긴 뭐가 쉽지 않아. 순이가 내 진짜 아내야. 지연이는 가짜고. 어머니, 법적으로는 지연이가. 법이 뭐가 중요해. 너는 순이랑 19년 전에 결혼했어. 순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민수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14년을 기다렸잖아. 수진이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는 이미 포기했어요. 아빠 마음이 저 여자한테 있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맞는 말이었거든. 식사를 마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가볼게요. 어디가? 명절인데 지연이한테 가야 해요. 준호도 봐야 하고. 어머니가 비웃었다. 가거라. 그 여자한테나 가. 나는 어머니 댁을 나섰다. 뒤에서 순이가 따라 나왔어. 민수야. 나 알아. 내가 나한테 마음 없는 거. 순이야, 괜찮아. 14년이면 충분히 잊을 만하지. 나도 이제 포기할게. 미안해. 미안하긴. 다만 수진이만 잘 챙겨줘. 그 애는 내 딸이잖아.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랑 살 때 행복했어? 물론이야. 그럼 됐어. 그 기억만으로도 버틸 수 있어. 순이가 돌아서서 들어갔다. 나는 평택집으로 향했다. 차를 몰며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아무도 없었다. 지연과 준호는 부산 친정에 간 것 같았어.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우리 부산에 있어요. 알아. 잘 지내? 그런데요. 우리 이혼해요. 변호사가 소장 준비 다 했대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지연아, 저 이제 지쳤어요.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요. 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고요. 미안해요. 저도 당신 사랑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모든 게 무너지는 거구나.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렸다. 천둥 소리가 들렸어. 번개가 번쩍였지. 나는 눈을 감았다. 14년 전이 떠올랐다. 북한 함경남도, 얼어붙은 두만강, 순이와의 마지막 밤. 당신 꼭 돌아와요. 우리 기다릴게요. 그때 순이가 했던 말이었다.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을 데려오지 못했어. 아니, 데려오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선택했지. 그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비는 밤새 내렸다. 나는 잠들지 못했어. 그저 천장만 바라봤다. 내일이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혼 소송? 언론의 포화? 아니면 또 다른 지옥?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10월 말, 나는 법정에 섰다. 서울 가정법원. 차가운 건물이었어. 복도를 걸으며 나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했지. 법정 문을 열었다. 지연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반대편에 앉았어. 변호사는 고용하지 않았다. 돈도 없었거든. 판사가 들어왔다. 중년 여자였어. 이혼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원고 김지연은 피고 최민수와 2015년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북한에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현재 전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고, 반론 있습니까? 나는 일어섰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전처가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5년이 지났었고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죠. 북한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피고는 현재 전처와 빈번히 만나고 있으며 법정 배우자인 원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의무 위반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순이를 만나지만 그건 딸 때문이에요. 수진이는 제 친딸이거든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다. 원고 측에서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했는데 피고 의견은 양육권은 지연한테 가도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제가 줄 형편이 안 됩니다. 피고는 현재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한데 급여가 많지 않고요.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저 사람은 가족보다 전처를 선택했어요. 저랑 아들을 버렸다고요. 원고,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다음 기일에 재산 목록과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을 나서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최민수 씨, 후회할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 준호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얼굴도 못 보게 할 거고요. 지연아, 준호만큼은 싫어요.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요. 지연이 돌아서서 갔다. 변호사가 따라갔지. 나는 법원 계단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피우지도 않는 담배였는데 어느새 사들고 있었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지.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 댁으로 갔다. 춘희와 수진이가 있었어. 법정 어땠어? 어머니가 물었다. 이혼은 확정될 것 같아요. 잘 됐네. 이제 순이랑 살 수 있겠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순이랑도 못 살아요. 춘희가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어.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살 거예요. 누구랑도 안 살아요. 민수야, 제정신이냐? 어머니가 소리쳤다. 저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수진이가 비웃었다. 그럼 우리한테 오지 말았어야죠. 왜 만나줬어요? 수진아, 너는 내 딸이잖아. 딸, 14년 동안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딸이래요? 수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춘희가 일어섰다. 민수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나 사랑해? 침묵이 흘렀다. 대답할 수 없었어. 춘희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지. 역시 그렇구나. 마음이 이미 떠났구나. 춘희야,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14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 춘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진짜 있어서 다행이야.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어. 며칠 후 월요일 아침 공장장한테 불려갔다. 최민수 씨, 앉으시죠.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다. 공장장은 50대 남자였어. 요즘 힘드시죠? 기사 다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최 씨 잘못은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다. 회사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와요. 탈북민 고용한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말인데 잠시 쉬는 게 어때요? 해고하시는 건가요? 해고는 아니고요. 무급휴직이요. 한 석 달 정도?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건 최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나는 핸드폰을 봤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 100만 원도 안 남았다. 집 월세가 다음 주에 나간다. 지연이 나가면서 통장을 비워갔거든. 공동명의였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다. 까만 물이 흘러가고 있었지. 뛰어내릴까?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비겁했거든.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연 폰으로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아빠,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달 만이었어. 준호야, 잘 지내니? 아빠 왜 안 와요?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거짓말.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나쁜 짓 해서 못 온대요. 준호야. 아빠, 저 싫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졌다. 참을 수 없었어. 아니야. 준호야. 아빠가 너 제일 사랑해. 그럼 왜 안 와요?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전화가 끊어졌다. 지연이 빼앗은 것 같았어. 나는 난간에 매달려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다음 날 오후 순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영등포 카페에서 만났다. 순이는 커피를 시켰고 나는 물만 마셨어. 돈이 없었거든. 민수야, 나 결심했어. 뭘? 북한으로 돌아갈까 해. 깜짝 놀랐다. 뭐, 미쳤어? 돌아가면 죽어. 여기서도 죽을 것 같은데 뭐.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여기 와서 뭐가 좋아졌어? 당신은 날 안 받아주고, 사람들은 날 동정하고, 일자리는 없고. 순이야, 참아. 조금만 참으면 뭐가 달라져. 14년을 참았는데 결과가 이거야. 그래도 살아야지. 수진이 생각해서라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는 괜찮을 거야. 젊으니까. 적응할 거야. 순이야, 제발. 민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또 침묵이 흘렀다.
순이가 웃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알았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게. 그리고 이거. 순이가 봉투를 꺼냈다. 뭐야? 이혼 동의서. 나도 당신이랑 북한에서 한 결혼 무효로 하려고. 그래야 당신도 편하잖아. 순이야, 받아. 이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신 인생 망친 게 나인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 살아서 돌아와서. 순이가 일어섰다. 잘 살아. 민수야. 행복해. 순이가 카페를 나갔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 14년이란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지. 나는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다. 이혼 동의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19년 전 북한에서 시작된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어. 지영과 준호가 가져간 물건들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탈북민 중혼 사건의 최민수 씨. 결국 양쪽 부인 모두와 결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터가 말했다. 첫 번째 부인 리순희 씨는 이혼 동의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부인 김지연 씨와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 내 사진이 떴다. 회사 명찰 달고 있는 사진이었어. 최 씨는 현재 직장에서 무급 휴직 중이며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인생이 뉴스거리가 됐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 휴대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 남자가 우유부단해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맞다.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다. 탈북민 문제 심각하네. 마지막 댓글에서 멈췄다. 모두를 사랑하려다 모두를 잃었구나. 맞는 말이었다. 나는 순이도, 지연도, 준호도, 수진이도 모두 잃었어. 창밖을 봤다.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이 없었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지. 내일이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또 다른 법정, 또 다른 취재, 또 다른 손가락질?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다. 아무도 없다. 두 개의 조국 사이에서, 두 명의 아내 사이에서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14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새로운 삶, 자유, 행복.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빈 집, 빈 통장, 빈 마음뿐.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 그냥 흐르는 대로 놔뒀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 나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평택집은 지연이 가져갔거든. 서울 구로구 작은 방이었지. 평반 남짓한 공간.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알바를 구했거든. 새벽 배송 일이었어. 편의점에 물건 나르는 거지. 추웠다. 패딩을 입고 나갔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트럭에 올라탔다. 기사 아저씨가 인사했지. 추운데 고생이네요. 괜찮습니다. 탈북민이시죠? 억양으로 알겠던데. 힘내세요. 다들 처음엔 힘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까지 일했다. 편의점 20곳을 돌았어.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일당을 받았다. 7만 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어.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누웠지. 휴대폰을 켰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빠, 저 검정고시 붙었어요. 내년에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소가 나왔다. 딸이 잘 크고 있었어.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 아빠가 자랑스럽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고마워요. 그래도 아직은 용서 못해요. 알아. 천천히 하자. 저녁에는 어머니 댁으로 갔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갔거든. 순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김치찌개였어. 왔어? 많이 먹어. 요즘 말랐더라. 우리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 순이, 수진이, 그리고 나. 순이야, 일은 어때? 내가 물었다.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수진이는?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공부해요.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예전 같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어.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일어났다. 저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내일 새벽에 일 있어서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수야, 힘들지? 괜찮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잊지 마. 네, 어머니.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또 내렸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 그날 밤 늦게 전화가 왔다. 지연이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요. 가슴이 뛰었다. 정말? 이번 주 토요일에 1시간만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서울역 앞 카페요. 알겠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을 봤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 사흘이 일주일처럼 길게 느껴졌다. 일하면서도 자면서도 준호 생각만 났지. 토요일이 왔다. 나는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었어. 고시원 옷장에서 제일 나은 옷을 꺼냈다. 회색 니트였지. 서울역으로 향했다. 카페에 일찍 도착했어.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기다렸다. 1시가 됐다. 문이 열렸어. 지연과 준호가 들어왔다. 아빠, 준호가 달려왔다. 나는 아들을 안아들었어. 준호야, 많이 컸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지. 지연이 다가왔다. 그녀도 많이 변했어. 머리를 짧게 잘랐더군. 앉으세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준호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 아빠, 어디 살아요? 서울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아. 나랑 같이 안 살 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준호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말했다. 준호야, 아빠는 바쁘셔. 일하셔야 하니까. 알아요.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야기하고, 주스 마시고, 준호 숙제 이야기 듣고, 헤어질 시간이 왔다. 다음에 또 봐도 돼요? 준호가 물었다. 지연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물론이지. 아빠가 자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준호와 주먹을 부딪혔다. 카페를 나서는데 지연이 나를 불렀다. 최민수 씨. 준호만큼은 잘 만나줘요. 그 애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럴게. 고마워. 그리고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잘못 없어. 그래도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지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였어. 잘 살아요. 행복해야 해요. 너도. 지연과 준호가 떠났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 겨울이 깊어졌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다. 나는 여전히 새벽 배송 일을 했다. 돈을 모으고 있었어. 언젠가 제대로 된 집을 얻으려고. 어느 날 오후 순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민수야,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뽑혔어. 월급도 올랐고. 잘 됐다. 그리고 수진이도 대학 입학 원서 냈어. 사회복지학과래. 우리 딸 대단하네. 전화 너머로 순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나도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고마워. 살아줘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꽃이 피었어. 나는 새 일자리를 구했다. 물류센터 정규직이었어. 급여도 괜찮았지. 고시원에서 나와 원룸을 얻었다. 작지만 내 집이었어.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다. 자전거를 빌려서 함께 탔지. 아빠, 빨리 타요. 알았어. 우리는 한강변을 달렸다. 바람이 상쾌했어.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지. 자전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 아빠, 엄마랑 다시 안 살 거예요? 응. 아빠랑 엄마는 이제 따로 살아.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서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저는 아빠랑 엄마 둘 다 좋은데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도 너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 해의 여름,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나는 어머니 댁으로 갔어.
작은 파티를 했지.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는 여전히 나를 어색해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 잘 다녀와. 아빠가 응원할게. 열심히 할게요. 순이가 내게 다가왔다. 민수야, 수진이가 당신 많이 닮았어. 응,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거. 당신 닮았어. 너도 닮았어. 착한 마음. 우리는 웃었다. 편안한 웃음이었지. 가을이 왔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 주말마다 준호를 만났고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 댁에 갔지. 순이와 수진이도 보고 지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들었다. 괜찮은 사람이래. 잘 됐다고 생각했어. 어느 날 저녁 혼자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TV를 켰어.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리포터가 말했다. 탈북민. 나도 그중 한 명이었어. 15년 전 두만강을 건넜을 때 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자유, 행복, 새로운 삶. 많은 걸 잃었다.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안정된 직장, 집.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어. 딸 수진이, 아들 준호, 어머니, 그리고 나 자신.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숨 쉬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어. 그걸로 충분했다. 창밖을 봤다. 가을밤이었어. 별이 보였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 북쪽 하늘 어딘가에 내가 떠나온 땅이 있었다. 함경남도, 두만강, 추억들. 남쪽 땅 어딘가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순이, 지연, 준호, 수진이.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두 개의 조국 사이에서.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어디에 있든 나는 나였으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온다. 때로는 모든 걸 잃는 선택을 하게 되지. 하지만 잃는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천천히, 조금씩.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지킬 순 없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존중할 수는 있었어. 나는 순이에게 미안했고 지연에게도 미안했다. 준호와 수진이에게도 미안했지.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봐야 했다. 과거에 갇혀 살 순 없었거든.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만들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